석방에서 186만 명 서명해서 검찰청에 갖다 주면 민원실에 갖다 주면 그 검찰청 직원이 받겠어요? 뭐예요 이거 그러니까 뭐예요? 아 그리고 저기 뭐 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면 아 그럼 법원에 제출하니까 됐어요 이러면서 자기네들 모면하려고 하겠죠. 어떻게 해야 돼요? 앞에다가 형집행 정지 신청서를 올리고 그 186명을 붙여라. 그래서 형집행 정지 신청을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은 취지다. 거기에 써야지. 이렇게 알려줬어요. 내 말 따를 것 같아요? 안 따를 것 같아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무죄 석방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무죄 석방에 대해서. 자, 헌법재판소 판결 결정 잘못됐어요. 그리고 지금까지의 그 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다 치자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무효다. 누가 무효다 선언할 거예요? 우리가 선언하면 무효가 되나요? 자 무효는 팩트라고 치자는 말이에요. 자 무효다라고 그럼 우리끼리 주장하면 되냐고. 어떻게 해야 돼요? 간단하게 하면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총을 들어야죠. 무기를 들어야죠. 응? 저들을 쫓아내야죠. 혁명으로 쫓아내야죠. 그 방법 택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저들이 불법적으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그 다음에 구속하는 과정도 결국은 뭡니까? 법적인 프로세스를 밟아서 있잖아요. 부당하지만 잘못된 거지. 그리고 거꾸로 그 대통령을 풀어내고 탄핵이 잘못된 거를 바로잡는데 그러면 우리는 주먹으로 할 거예요? 총 들고 갈 거예요? 법적인 프로세스를 밟아야죠. 틀립니까? 그럼 지금 박 대통령 석방하는 방법은 뭐예요? 형 집행 정지. 형 집행 정지. 형 집행 정지. 박근혜 하셔야 돼요. 박근혜. 형 집행 정지. 박근혜. 형 집행 정지. 자 그런데 현재 국면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풀어낼 방법은 형 집행 정지밖에 없다라는 이거를 정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뭐 온갖 사람들이 별별 소리를 다 해가면서 형 집행정지가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뭐 저는 역사와 현실 속에서 형 집행정지를 말한 우리의 방향과 입장이 옳았다라는 것이 이제는 입증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좀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박근혜. 형 집행정지. 박근혜. 형 집행정지. 탄핵. 무효. 탄핵은 무효다. 박근혜. 형 집행정지. 지인이 줄게. 그래요. 정수기는 너냐. 503. 지금까지 나왔던 방법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탄핵 무효 확인 소송이라는 이제 방법을 택한 사람들이 있어요. 일단은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이런 방법을 택한 분들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하고 존경합니다. 그거는 틀림없고요. 그런데 냉정하게 잘못되거나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또 그것을 인정하는 대승적으로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행정소송을 통한 탄핵 무효 확인 소송이나 민사소송을 통한 탄핵 무효 확인 소송이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간단해요. 두 가지 이유예요. 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첫 번째는 당사자가 아니야. 당사자 누구예요?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만이 당사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무효 확인 소송을 행정소송으로 하거나 민사소송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지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아무리 해봤자 뭡니까? 현재의 사법체계하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자, 두 번째 또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민사예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행정이에요? 자, 입법, 사법, 행정 있잖아요. 크게 나누면. 굳이 얘기하면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뭡니까? 사법적인 판단인 거죠. 그렇죠? 행정도 아니고 민사도 아니야. 근데 민사도 아니고 행정도 아닌 거를 민사소송에서 확인소송하고 행정소송에서 확인소송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건 뭐랑 똑같냐면 사람을 처벌하는 형사사건에 가가지고 나 피해금 500만 원 내놓으셔라는 민사소송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사법체계 아래에서 불법 행위를 받았을 때 형사고소도 할 수 있고 민사소송도 할 수 있어.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하지만 민사소송을 하려면 법원에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뭐냐면 형사고소를 하려면 검찰청에 가야 되는데 검찰청에 가가지고 손해배상 청구 300만 원 받게 해주세요라고 하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것도 안 되는데 심지어는 아니 세상에 사법적 성격을 가진 헌법재판을 가지고 민사나 행정에 가서 해주세요? 당사자도 아닌 사람이? 그러니까 10이면 10,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만이면 만. 법을 조금이라도 하는 법률 전문가는요 각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 각하를 한 판사가 나쁜 놈이에요? 그 각하를 한 판사를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면 그게 더 문제인 거예요. 제대로 똑바르게 적의 심장을 정확하게 찌르는 방법을 찾아보지 않고 되지도 않은 어떤 이런 방법들을 자꾸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뭐예요? 안 되는데도 계속해.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 그거는 진행하는 사람이 잘못하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혹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동안 민사나 행정을 통해서 탄핵무효 확인소송을 끊임없이 시도해왔던 분들의 마음과 뜻을 저희가 결코 가볍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안 되는 것을 자꾸 추진함으로 인해서 우리 전체가 사실은 무기력화되고 힘이 빠지는 결과도 있어요. 되고 가능한 것을 우리가 힘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을 통해서 이런 확인소송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좀 우리 형집행 문제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무슨 방법이 있느냐? 탄핵 무효에 대해서. 재심이 있어요, 재심. 재심이 가능한 것을 제가 헌법재판소 판결 등을 위해서 결론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헌법재판소의 2016년 5월 26일 2015 헌마 20호 이건 정당에서 한 심판과 관계될 겁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재심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과연 재심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설의 대립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은 재심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정당해상 심판은 뭐냐면 이건 행정규정, 민사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돼 있으니까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의 규정에 해당한다라고 보이면 그러면 재심을 인정하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심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보다는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재심을 허용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뭐 탄핵 정당 해산 심판에 관한 얘기지만 일관적인 얘기로 보시면 돼요. 다른 재심에서도 마찬가지로 설실하고 있거든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보다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이 큰 경우엔 재심이 된다. 그죠? 그럼 우리가 무엇을 입증하면 됩니까?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이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입증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탄핵 무효! 탄핵은 무효다! 박근혜 형집행 정지!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탄핵 재판은 준용되는 규정이 뭐라 그랬죠? 형사소송 규칙이라고 그랬죠. 그럼 거꾸로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재심 사유를 준용해서 이름 여기에 해당하면은 재심이 가능하겠죠. 자,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보면 재심 사유가 여러 가지가 쭉 나와 있어요. 다른 건 필요 없고 5호를 보면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서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말이 어렵죠? 말이 어렵죠.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박근혜 대통령님은 여기에 해당합니다. 제일 대표적인 경우가 뭐예요? 아까 탄핵의 핵심 세 가지 사유 중에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강요죄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 다시 얘기하면 탄핵 재판에서는 탄핵 사유가 중대하다고 봤는데
그거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워. 빠졌으니까. 더 겸하다고 판단하다고 볼 만한 명백한 증거가 발견됐죠. 무죄가 되니까. 뭐 여기에도 해당하고 합니다. 그 뒤에 뭐 내용들 좀 자세한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까지 읽어드리는 건 그럴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자, 재심 가능합니다. 탄핵. 무효. 탄핵은 무효다. 재심 가능해요. 저보고 쓰라고 하면 제가 단 사흘 만에 다 써낼 수 있어요. 유채고랑 저랑 탄핵은 무효다라는 부분을 고민을 하면서 바로 탄핵 백서에 해당하는 탄핵은 무효다라는 책을 썼기 때문에 유채고와 저는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무효. 탄핵은 무효다. 그러면은 우리 저 죄송한데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가. 자, 써서 냈어요. 자, 대통령께서 그래서 저를 변호인으로 임명해줘서 써서 냈어요. 냈어요. 현재의 헌법재판소 상황에서 재심을 그자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9놈 중에 박한철이가 그만두고 이정미가 그만두고 아직도 7놈이 남아있죠. 네. 7놈이. 그놈들한테 재심 신청서를 제 아무리 멋지게 써낸다고 해도 그놈들이 받아낼까요? 인정할까요? 자, 그러면 방법이 하나 있어요. 이 자들은 이전에 판단을 한 놈이기 때문에 재판 기피 사유에 해당한다 해서 재판 기피 신청을 할 수는 있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재판부를 구성하려고 하면 최소 6명이 돼야 되는데 7놈을 다 기피 신청하면 2놈이 합니까? 2놈이 하나요? 진행이 안 되죠. 헌법재판소 재판.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안타깝지만 시간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정권을 되찾아와서 헌법재판소를 일신한 후에 할 수밖에 없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또 유채고랑 상의해서 기가 막힌 방법을 우리가 찾아냈죠. 직권남용을 고발해서 이들을 형사처벌받게 해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하면 공무원 잘리죠. 그렇죠. 더군다나 직무에 관한 범죄거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유채고와 제가 중심이 돼서 직권남용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인은 사실 여기 계신 우리 회장님 포함해서 우리 애국 우파의 정말 상징적인 분들을 많이 모시려고 했는데 변희재 대표한테 좀 게을러가지고 제대로 그때 못 모신 점에 대해서 사과드리고요. 당시 고발인은 민족 독립선언 33명을 상징하는 의미로 모두 33명을 했고요. 당시 고발인은 유여애, 변희재, 고영주, 정규재, 민중호, 성호수님, 강용석, 신혜식, 정광용, 정성근, 신동욱, 허강인 등등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왜 직권남용에 해당하는가는 제가 아까 헌법재판 과정에서 32조와 40조를 위반한 게 왜 문제가 되는지를 잘 설명을 드렸죠. 그 내용이 바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답변하고 또 질문 받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주제를 좀 벗어나는 것도 되겠습니까? 내일 이제 총선이 다가오는데요. 지금 뭐 자유한국당이나 정강훈 목사님 팀에서 밖으로 표출되는 데에서는 총선에 이기면 된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뭐 5구 대선이나 6.13 지방선거나 4.3 보궐선거에서 보듯이 전부 참패를 다 했습니다. 네. 한 이유는 바로 부정선거가 관여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다수 국민들이 제대로 국민들이 찍어준 표가 개표로 이어지지 않고 부정으로 해서 발표가 되니까 문제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지금 정치권에서도 그걸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에서는 지금 했고 이미 해놨는데도 그 관심이 없습니다. 다른 데서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좀
방법이 없는가? 글쎄 뭐 지금 방금 질문하신 내용은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뭐 내용의 본질에 관계없는 건데 뭐 한 가지만 뭐 그냥 멘트를 하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의 보수파가 좌파들에 비해서 분명히 우월한 게 있었어요. 능력이 훨씬 더 우월했죠. 그렇죠? 그리고 현실을 파악하는 능력도 우월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잘잘못이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에 근거해서 문제 제기를 한다거나, 그렇죠? 포용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우파를 능가했기 때문에 사실은 좌파를 여유 있게 눌러왔었는데, 뭐 그런 관점에서의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주장들을 할 때 저들은 거짓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도 함께 거짓을 이야기해도 되느냐? 우리가 그 길을 갈 것인가? 아니냐? 이런 어떤 문제이시죠. 그러니까 꼭 거짓이라는 표현이 너무 강한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구체적인 증거와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싸워 나가는 것이 더디게 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기는 길로 가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말씀하신 뭐 이슈 포함해서 다른 여러 가지들에 있어서 저는 탄핵의 무효다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러니까 좀 강하게 저와 유채구를 좀 자랑질을 한번 한다면, 저와 유채구가 저 책을 쓰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그죠? 과연 저들과의 싸움에서 9호인 탄핵의 무효다로 저들을 이길 수 있을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말씀하시는 의혹들이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데 좀 더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그렇죠? 그래서 저들이 봐도 감히 말 못하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뭐냐면 이 민정수사관계에 대해서 유재수 관련된 수사를 하거나 또는 저기 울산 시장 수사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인 증거를 들이미니까 그자들이 한 발 두 발 물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뭐 그런 게 결국 본질적으로 중요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전동희 변호사님은 지금 그 관련 단체 소송 대리인을 하고 계시잖아요. 아, 지금 제가 그거 하고 있어요. 지금 그 부분 하고 계시다는 거 안내해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그 지금 요즘에 그 이 개표 거기에 무슨 QR 카드 있잖아요. 네, QR코드. QR 코드가 있어가지고, 근데 그 QR 코드에 지금 무슨 정보가 있느냐, 그것으로 인한 조작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정보 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예, 그랬는데 그 중에 일부만 정보 공개 청구를 하고 나머지 정보 공개 청구를 안 했는데,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보니까 필리핀 등 몇몇 나라에서는 QR 코드 그 내용을 공개했더라고요. 그리고 뭐 지금 우리 그 선관위 측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거기에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그거 다 공개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걸 공개해야 향후에 지금 지적하시는 것처럼 국민들로부터 불필요한 또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행정소송을 넣어놨고, 거기 제가 변호사입니다. 예,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가지로 질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원 여사의 그 정유라 선수의 그 선임 변호인으로서 앞으로의 그 사건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하고, 두 번째는 지금 뭐 자유한국당 내에 탄핵파와 또 탄핵 가당하지 않은 그 국회의원들이 섞여 있는데, 그들이 왜 지금 탄핵파와 섞여가지고 저렇게 가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적극적으로 우리 정 변호사님과 같은 이런 어떤 그 움직임을 가지고 뭐 탈당을 한다든지 아니면 탄핵파들과 싸워서 어떤 그 선택의 어떤 그 여지를 이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행동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어떤 뜨뜻미지근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한 이유가 뭔지에 대한 질문, 궁금증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박근혜 대통령 형 집행정지에 대해서 참여하려면은 어떻게 참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안내, 이 세 가지 문제를 답변해 주시면서 오늘 기자회견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뭐 이렇게 저보다는 저기 유채구가 나중에 혹시 질문 있으면 하나 더 이 질문은 우리 유채구한테 유해정한테 얘기할 질문이 아니 질문을 먼저 해주시면 나중에 정리하면서. 아니 유채구한테 직접 그래 하고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세 가지 질문하셨는데 저는 첫 번째, 두 번째 질문 제가 답변하고 참여 방법부터 우리 유채구가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원 재판
진실이 박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재판은 진실을 밝히는 곳이지 거짓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재판에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최서원 원장까지 포함된 현재 재판이 과연 진실을 말하고 있나요? 저는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최서원 원장의 변호사로서 박근혜 대통령님을 증인 신청으로 한 적이 있어요. 여기 와서 말했던 이경재 변호사랑 무지 싸웠어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경재 변호사, 자기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자, 첫 번째. 최서원 원장이 증인 신청을 한다고 재판부가 꼭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지 않냐. 재판부가 받아들이더라도 박근혜 대통령께서 안 나오실 수도 있다. 그러면 안 나올지도 모르고 재판부가 받아들여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유로 최서원 원장이 대통령에 대한 증인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냐.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왜? 지금 이 상황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법원이 공정하게 재판을 못했다고 역사의 한 줄을 써야 되는 거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안 나오신다면 그거는 박 대통령께서 판단하실 때 아직은 진실이 밝혀질 때가 아니라고 판단하시는 거니까 그대로 겸허히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다. 그럼 당신은 왜 박근혜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려고 하느냐. 지금까지의 재판이 개판이라는 것을 당신의 입으로 박근혜 대통령님을 통해서 얘기해야 된다. 잘 아시겠지만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재판 과정에서 단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재판 기간이 구속 기간이 6개월 넘어가고 난 다음에 연장하고 난 다음부터는 재판에 불출석이었죠. 당신을 위해서 한 번도 자기 변명을 하신 적이 없고 한 번도 반박하신 적도 없어요. 근데 공범으로 몰려 있는 거죠. 제가 최서원 원장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공범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떡하냐? 아니래요. 대통령님도 아니라고 얘기했대요. 근데 둘은 공범이 돼 있어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대통령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공모에 대해서 암묵적, 추측, 기타 등등 해가지고 상황이 이런 거로 봐서는 공모했을 걸로 보인다. 거의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셔야 된다. 말씀하셔야 된다. 그래서 증인 신청을 하자. 그리고 네가 진실을 얘기해라. 그래서 제가 최 원장님이랑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본인은 거짓을 말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해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삼성 말의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당신이 삼성 말과 관련돼서 삼성 측과 얘기 나온 것을 대통령께 다 말씀드렸어요? 아니요. 무엇을 얼마큼 말씀드렸어요? 일부 말씀드렸대요. 그러면 일부 말씀드리지 않은 다른 내용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아셨을까요? 모르셨을 거래요. 그러니까 속인 거죠, 대통령. 왜 속인 거예요? 제가 거꾸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삼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있었던 이런저런 10가지의 팩트가 만약에 있었는데 10가지 팩트를 대통령께 다 말씀드렸다면 대통령님이 그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삼성 측에 삼성 말과 관계된 또는 승마협회와 관계된 얘기를 하셨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답은 뭐겠어요? 아니겠지요. 대통령이 어떠신 분인데. 당신이 전부를 얘기하지 않고 일부만 당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부만 이야기한 것 자체가 사실은 대통령을 침핑한 것이다. 그 점을 법정에서 현출해서 얘기해야 된다. 그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뇌물은 뇌물수수와 뇌물공여가 있어요. 법정에서 계속 문제가 된 건 뭐예요? 뇌물수수와 뇌물공여자 사이에 무슨 대가관계나 암묵적인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만 쟁점이 됐어요. 그런데 뇌물을 공무원도 아닌 최서원이 왜 뇌물죄로 처벌을 받아요?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제 핵심이 뭐예요? 박근혜 대통령과 최소한 간에 공모가 있었는지 여부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두 사람의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뇌물죄가 성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그런데 법정에서 한 번도 제대로 박근혜 대통령님과 최소한이 공모인지 여부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판단 받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님을 증인으로 신청한 겁니다. 안 하실 수도 있고 법원에서 안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바로 그런 뜻과 의지를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런데 무슨 박근혜 대통령님을 증인 신청하는 게 대통령님을 모욕하는 거냐부터 시작을 해갖고 온갖 되지도 않은 얘기들을 저한테 하더니 심지어는 일부 유튜브에서는 사실과 다른 그런 얘기까지도 했었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망은 어떠냐? 비관적입니다. 비관적이에요. 아마도 최서원 원장의 사건은 1월 달에 한 번 더 재판하면 2월 가기 전에 항소심 결정 날 거고요. 상고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아마 상고할 거예요. 최서원 원장은. 왜냐하면 형이 확정돼 버리면 이제 서울구치소에서 떠나서 저쪽 교도소로 가야 되는데 근무 환경이 열악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현실적인 점까지 고려해서 아마 상고를 할 거로 보이고, 대통령님은 어떨까요? 저는 두 사건 병합됐잖아요. 그렇죠? 아마 1월 달 가기 전에 한번 심리 열리고 바로 결심하면 2월 가기 전에 선고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항소를 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항소한 적이 없거든. 하지도 않으실 거고, 마찬가지로 아마 검찰도 항소를 하지 않으면 2월 말 늦어도 3월 초에는 선고될 걸로 이렇게 최종적으로 확정될 걸로 보입니다. 그럼 이제 대통령이 이제 언제 석방되느냐, 언제 전체적으로 사면되느냐라는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자유한국당 내 탄핵 배신파 이야기했는데요. 이것도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저는 홍준표를 되게 문제가 많다고 봐요. 여러 가지 위해서. 자, 질문 하나 할게요. 홍준표가 그때 대선 당시에 반기문이가 낙마하고 나서 바른당에서 유승민을 세워갖고 이제 둘이 나와서 그걸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때 유승민의 지지도가 5% 4%까지 떨어졌었어요. 근데 그 시점에서 홍준표가 김무성 그자를 포함한 한 20명에 가까운 바른당 국회의원들을 받아들였죠. 그렇죠?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지지도가 떨어지고 오히려 바른당에 막 후원금이 막 탑재하면서 거꾸로 유승민 지지도가 올랐었어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릴게요. 당시에 홍준표가 김무성이나 그 탄핵 배신 분열파 그자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선을 했다 그러면 24%보다 많이 받았을 거예요, 덜 받았을 거예요? 저는 더 받았대요. 제가 그 점을 지적했더니 홍준표한테 지킨 거예요, 제가. 대군이 가고 있는데 갑자기 대군의 진군을 멈췄다. 적어도 30% 정도 가까이는 가서 희망을 만들어주셨는데 왜 쓸데없는 그 놈들을 썩어서 죽어가는 그자들을 받아들여갖고 당에 분란을 일으키고 흐트러뜨리냐 이 얘기를 했더니 이 새끼 네가 열심히 내 대선 운동하면 뭐해. 넌 제끼 그렇죠. 지켰어요. 저는 지금도 제가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만약에 그때 김무성이나 그런 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면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그런 고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지금 이 고민. 아까 질문하신 질문. 자, 탄핵과 배신법 어떻게 하냐 통합을 하는데 탄핵 얘기 하자마자 이런 얘기 하는데 김무성을 포함해서 당시에 나갔던 놈들 한 30여 명 되거든요. 그 새끼를 싹 안 받아들이고 일관돼. 자, 네가 그런지 우리가 그런지 국민들에게 심판받자라고 해서 당시에 홍준표가 그 새끼들 안 받아들이고 그 놈들을 요직에 쓰지 않고 그래갖고 당시에 부족하지만 있었던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자유한국당이 지금 왔다고 쳐봐요. 그럼 그 자유한국당 내에서 지금 탄핵이니 배신이니 이런 얘기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진짜 자유한국당을 망친 보수파를 망친 자가 누구냐? 김무성이도 나쁜 놈이지만
홍준표가 진짜 그래서 나쁜 놈인 거예요. 유채호를 자른 것도 그런 연장선상에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해서 그 탄핵 배신파들, 바로 분열파들이 다시 뭡니까?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연명을 하게 만들어준다고. 단순하게 연명을 한 게 아니라 이 자들이 와서 뭘 했어요? 박성준이 보세요. 그 자들이 돌아와갖고 누굽니까? 홍문종? 홍문표? 그 돌아왔던 놈들이 전부 다 당시에 자유한국당의 핵심 요직을 맡아가지고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반성을 하고 말이죠. 쭉 구석쟁이에 앉아갖고 반성을 해도 부족한 인간들이 큰소리, 장재현 같은 자들 있잖아요. 큰소리 빵빵 치면서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들이 활개를 치니까 지네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살려니까 자꾸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 황교안 대표가 저는 죽음의 마지막 길에서 기사회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남았다고 봐요. 김무성이나 이런 탄핵 배신 분열파들이랑 같이 가는 것이 아니고 진짜 대통령의 탄핵을 가슴 아파하면서 탄핵무효, 대통령 석방을 외치는 세력의 중심에 본인이 쓸 수 있다고 봐요. 무엇을 두 가지를 해야 돼요. 두 가지. 자, 국무총리로서 대통령 잘 못 모시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정말 부당한 헌법재판이 진행되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었던 자신의 무능함과 비겁함에 대해서 사과해야죠. 그리고 진짜 그걸 갖고 단식을 했었어야 되는 거죠. 진정한 화합과 통합에 위해서는.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느냐. 박근혜 대통령 석방에 기수가 돼서 이제 나서줘야 돼요. 대통령 석방해야 된다. 마지막 세 가지가 하나 더 있으면 진짜 하이라이트죠. 나는 너무 허물이 많은 사람이고 물러나겠다. 맞아. 보수우파가 사는 길은 간단해요. 보수우파가 사는 길은 너무너무 간단한 길이 있어요. 요것만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하고 갈게요. 제가 대학 시절에 1987년도에 민주화가 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저는 당시에 노태우를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김영삼과 김대중이가 통합을 해서 그 사람 중에 누군가가 대통령이 당선되길 당시에 저는 바랬어요.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정해서 하면 무조건 이겼잖아요, 당시. 그럼 그 다음에 하면 되잖아. 그 사람 둘이 뭐 갖고 싸웠어요? 네가 먼저 하냐, 내가 먼저 하냐 갖고 결국 싸움질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보수파가 지금 당면한 위기는 두 가지예요. 원인은 하나는 탄핵이고요, 하나는 분열이고. 근데 탄핵과 관계돼서는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탄핵을 당하지 않을 상황인데 탄핵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치적 어머니인 박근혜 대통령이 죽인 놈들도 나쁜 놈들이지만 엄마가 죽어가는데 옆에서 자기 다칠까봐 지켜보고 있었던 그거는 제대로 된 인간들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존속 사례입니다. 양쪽을 떨궈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나는 탄핵에 찬성, 그래도 나는 탄핵에 찬성하지 않았어 이랬고 하는데 대통령 저렇게 죽어 정치적으로 사망 선고 받는데 지는 아무 일 했다라고 그걸로 면죄부 받을 수 있습니까? 근데 제대로 국회의원으로서 자기 역할한 놈이 연놈 중에서 저 어떤 연놈이 있어요. 다 자격 없는 놈들이에요. 근데 지네들이 무슨 주도를 하려고 그래. 그래서 보수파는 간단해요. 자, 첫 번째, 탄핵과 분열의 책임이 있는 자들 물러서라. 자, 정치 그만두라고까지 얘기 안 할게요. 근데 적어도 김무성이 같은 인간을 그만둬야지. 맞아요. 유승민 같은 인간을 다른 사람들은 하지 말라고까지 얘기는 안 해요. 야, 네 뒤로 물러서. 니네가 주인공 노릇하지만 지금은 물러서. 그다음 두 번째, 박근혜 대통령께서 탄핵을 당할 때 박근혜 대통령의 진박이라고 얘기하고 옆에서 온갖 호가호위하면서 지랄 떨던 것들 나중에 저는 누나라고 한 적도 없어요 라는 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로 뭐냐면 그 자들 대통령 죽어가는데 정치적으로 사망해가는데 옆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던 그 자들 자격이 있어요? 없죠? 양쪽 딱 제끼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많아요. 바로 이 두 가지 탄핵의 무능함,
비겁함으로부터의 책임으로부터도 자유롭고 분열과 탄핵 주도의 책임으로부터도 자유로운 그러한 보수파 정치인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들한테 주도권을 주면 일거의 문제가 해결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서야 문재인이랑 제대로 싸우죠. 옛날에 나경원 봐요. 나경원이 막 문재인이랑 민주당 공격하니까 뭐예요? 니는 이래 되잖아. 흠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흠이 없는. 아니 우리 유치원 같은 사람 흠 없잖아요. 또 다른 사람들 많아요. 찾아보면. 그런 흠 없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전의 어떤 뭐랍니까 그런 적폐로부터 그리고 그런 부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을 키워줘야죠. 김문수 지금 뭐냐면은 현재 공천관리위원장 이름 나오더라고요. 김문수가 몇 살 때 공천관리위원장 했는 줄 알아요? 걔가 20몇 년 전에 공천관리위원장 한 거 아시죠? 20년이 지났는데도 김문수가 공천관리위원장을 해야 되는 자유한국당은 뭡니까? 그 시간 동안 시간이 멈춘 거죠.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자들이 문제인 거예요. 그자들이. 이제는 부끄러워하면서 자기네들이 물러나서 자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이제 후배들 잘해봐. 내가 옆에서 바람막이 돼줄게 하고 해야 될 인간들이 아직도 지네들이 다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의외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1987년도에 당시에 DJ나 YS가 이기는 길이 너무 간단한데도 그 길을 가지 않았던 것처럼 자유한국당이 보수파를 일신하고 문재인 정부를 척결해내고 그 자를 건져서 끌어내 가장 쉬운 방법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이 명확하게 있다. 누군지를 명확하게 알고 그 자들을 끌어내려야 된다. 라는 말로 오늘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네, 2시간 동안 말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네, 제가 질문 받겠습니다. 예, 뭐 탄핵 뭐 이래 참 우리 정경일 변호사님 얘기 듣고 보니까 자유한국당 보수파가 망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젊은 지도자들, 청년들을 못 키운다. 우선 뭐 기득권들이 앉아가지고 클만 하면은 바른 소리 하면은 다 쫓아내 버리니까. 제가 중간에 잠시 말 끊고 네. 우스갯소리. 네. 홍준표 전 대표가요. 네. 청년이 65세래요. 네. 제가 자유한국당 청년 나이를 좀 낮추자고 했더니 내도 청년인데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아직도 청년의 나이를 65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천으로 돌아가서요.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님 출당시킬 때 재판도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네. 출당을 시키는 걸 우리는 극렬히 반대하고 집회하고 나라에서 촬영을 했는데 네. 그때 당시에 자유한국당 내에서 네. 원외주였잖아요. 원외면서 우리 유해대 최고는 그냥 조용히 몸보신만 하고 있었으면은 지금도 이제 당협위원장 뭐 하나 하고 다음 공천 아마 좀 확실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렇죠. 그때 당시에 유일하게 저는 나서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 그 출당을 극구 반대했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상황이 저는 늘 사실은 제가 가슴 아팠어요 그때. 네. 그런 뭐 그 뒤로 제가 유채고 뭐 출판에도 가서 한번 보고 알죠? 이랬는데 네. 봤는데 그때 상황을 최고위원들이 우리가 투표로 들어가면은 출당이 안 된다고 이런 예상도 했었거든요. 네. 근데 당대표가 직권으로 출당 조치를 해버려가지고 네. 그게 아마 우리 유채고가 큰 반발을 하신 것 같은데 네. 그때 그 상황을 한번 우리는 모르니까 네. 그 최고위원들 성향이나 그때 그 최고위원들의 그 분위기는 어땠는지 한번 제가 묻고 싶습니다. 예. 자세히 말씀드리면 좀 그러니까 깔끔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홍준표 전 대표에게 찍히게 된 이분이 찍히게 된 계기는 배신파를 받아들이는 걸 반대한 거고요. 제가 찍힌 계기는 8월 15일 날 태극기 집회를 나갔던 것입니다. 네. 2017년 8월 15일에 태극기 집회에
나갔던 것이 제 인생의 처음 태극기 집회였습니다. 저는 학자였고 공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탄핵 당시에 저는 책을 썼습니다. 탄핵 당시에 책을 썼습니다. 어떤 책을 썼냐면 비선 실세에 관한 책을 썼습니다.